오늘은 부동산 트렌드 수업의 저자이신 박원갑 위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간단하게 위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부동산 현장에서 올해 한 28년째 정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뭐 선배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그동안에 이제 족적들을 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저는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저는 그걸 요새 절실하게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아마 오늘 인터뷰 다 보시면은 아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박원갑 예. 박사님께서 되게 본인의 이 오랫동안 생존해 오셨던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학생 시절이던 거의 2000년대 한 중반? 2000년 중반? 네. 예, 그 2005년 6년. 네. 그때 제가 신문 기사에서 박 위원님 사실 부동산 관련 예측을 전망을 처음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러면 2006년, 2007년 이럴 때 네, 그때 저도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 투자할 돈은 없었는데 이런 거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때는 사실 이렇게 매체가 신문이나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을 좀 알아보니까 2000년대 중반이 아니라 사실은 90년대부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들었어요. 95년이죠. 어떤 과정으로 좀 부동산 분야에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사실상은 출발은 좀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경제부에 와서 부동산 담당 기자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부터 했냐면은 아파트 시세에 오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잡지가 부동산 뱅크나 부동산 플러스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에 가령 이렇게 강남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마포, 그 다음에 상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를 애우면서부터 부동산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떠나서도 부동산의 좀 흐름을 좀 눈여겨보고 그 이후에 또 부동산으로 다시 복귀하고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사도 하고 좀 더 공부 더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박사도 하고요. 책 좀 더 써볼까? 이 아는 걸 그냥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요. 그래서 책도 저도 이번 책이 5번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책을 좀 저는 더 낼 생각인데 물론 요새 보면은 인쇄 종말 시대. 요새 알파 세대는 세 장을 못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자책으로 보거나 유튜브로. 아니, 활자를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세 장을 못 넘긴다는 얘기 할 정도로. 보기 싫죠. 지금 말하자면 영상 시대이자 특히 이제 요새 뭐예요. 짧게 영상이 짧잖아요.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쇼츠 이런 것처럼 워낙 짧은데 다만 제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컨텐츠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이것도 자체가 컨텐츠 아닙니까? 그쵸. 그걸 과연 영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활자로 만들 거냐 그 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겠다. 그 욕심으로 우리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팔아서 돈을 좀 더 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이 호흡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분들과 같이 좀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책을 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축적되어 있는 걸 갖다가 좀 뭐 공유를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좀 페이지 수는 좀 많지만, 네. 뭐 장사하려고 그러면 좀 짧게 썼겠죠. 네. 한 384페이지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정도의 이렇게 축적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그쵸.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특히 트렌드인데 주로 MZ 세대들 중심으로 좀 그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MZ 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이니까요. 그쵸, 그쵸. 새롭게 그리고 떠올랐죠. 그렇죠.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영끌비투와 페니파잉을 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많이 다쳤잖아요. 네. 이 상처를 어떻게 힐링할까?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해 보고 있고요. 저는 부동산 힐링 책을 하나 좀 내년에 한번 더 넣고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약속은 못 하겠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국회의원이나 네. 뭐 아니면은 커다란 뭐 내가 뭐 만약에 뭐 시장 뭐 하여튼 구청장 이상 나가지 않을 거면은 저는 제도권에 있는 방송보다는 오히려 비제도권에 있는 이 유튜버 이런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욕망이 솔직하잖아요. 욕망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오히려 내가 뭐 공직 나갈 거 아닌 이상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는 여러 정부들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B급 시장과 A급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뭐 내가 뭐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잘못됐어요? 뭐 돈 버는 게 뭐 우리나라 잘못된 건 헌법에 아니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공익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재산권이 보장됩니다. 네. 자유롭게 돈 벌어도 관계없어요. 다주택자들이 뭐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건물주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맞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것은 맞죠. 그게 뭐 문제예요? 다주택자들이 뭐 죄인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경제적 약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실 나는 자본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제 집값 오를 거니까 최대한 대출로 막 갭으로 한 채, 두 채, 10채 사서 오르면 나는 몇 억 버는 거고 뭐 떨어지면 난 파산하면 된다. 사실 그게 부도덕한 그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형 갭투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다치면 세입자도 다치잖아요. 그쵸. 내가 깡통주택이 되면 세입자도 깡통 전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본적으로 내가 전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는 것은 일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그 발행음이나 혹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음 같은 거죠. 약속음이나 일종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세입자의 그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무이자 대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금융이죠, 사실. 사금융이죠. 무이자 사금융. 그러니까 이제 사금융인데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럼 만기가 되면은 그 못 돌려주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식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빚돌려 막기식으로 하거든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는 조금은 위험한 어떤 레버리지 투자이긴 한데 근데 뭐 지금 어떡해요? 일반화됐잖아요, 지금. 일반화됐는데 어쨌든 뭐 그 방식을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갭 투자가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기업형 갭 투기 아시죠? 300제, 400제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고 최근에 MZ 세대들이 이제 주로 경기도나 인천에 가서 주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투자한 것은 그거는 갭 투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내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난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시적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건 선량한 갭 투자라고 저는 이름을 짓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뭐 저는 용인하는 수준인데 그 갭 투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삐끗하면요. 내가 다치면 세입자까지 다칠 수 있다. 약간 조마조마한 투자 패턴이라는 것은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런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왜냐면은 내가 다치면 관계없지만 세입자까지 다치면 그거 문제가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되면요. 네. 아마 깡통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되게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하우스포 사태가 저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기존에 집 산 사람은 어렵지만 또 집을 새로 못 산 사람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는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있지만 네. 또 반대편에서는 집으로 인해서 내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양날의 칼 혹은 이면을 이제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좀 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이 많으시니까 제가 차근차근 이제 시장 전망부터 오늘 그 말씀하실 제가 말씀드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사님 사실 5년 이상 저도 이제 부동산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과거에는 5년 이상 상승장이 이렇게 있었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사실상 통계를 보면은 2014년부터 올라갔거든요. 통계로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이전입니다. 그렇죠. 제가 바닥은 제가 느끼기에는 2012년 4분기 정도였어요. 12년 말 정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10년 만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럼 10년을 올라간 거네요, 지금. 사실상 10년. 뭐 중간중간 조금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약 한 10년 정도. 뭐 어떻게 보면 9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그 이전에 끝나야 되는 장세인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어떤 그런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상승 사이클이 더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저도 실제로 2019년 정도쯤에 맞아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많이 봤죠. 근데 그럼 지금 근데 사실은 20년, 21년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게 기존의 어떤 수요 공급이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전통적인 논리보다는 유동성이나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 약간 코로나로 인한 과잉 유동성. 이걸 이제 유동성 산사태라고도 표현해요. 유동성 폭탄이 결국은 더 오버슈팅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망이 잘 안 맞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전망은 원래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드릴게. 집이 자산화되면요. 집값이 오를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하락할 때는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왜 그렇게 되나요? 이게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광기와 공포라는 그 양념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어떻게 보면 가시한다고 그럴까요? 첨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장기 시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내재가치의 장기 시계열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 인간의 이제 그런 변덕과 어떤 그런 충동, 그다음에 공포와 광기 이게 이제 많이 투영되면서 더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낸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일종의 열풍도 그런 열풍은 없었죠. 그렇죠. 사실 심리적으로도 다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정말 MZ세대까지 본 적 어려워서. 포모 증후군, 뭐 패닉 바잉 이런 거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불행은 이 상승기 때 재테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표현해요. 원래 도박할 때 보면은 고수도 할 때 처음엔 따요. 네, 좀 강원에도 놀러 가봤는데 바로 따더라고요. 땄어요. 땄어요. 3만 원까지 5만 원까지 땄어요. 네, 그러고 나중에 다 틀렸죠. 네,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산이라는 것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일정 기간 오르다 보니까 이게 패턴화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패턴화의 함정이요? 그러니까 이 패턴들이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 할까요? 뭐 이런 그 인식을 이제 갖는 거죠. 그죠. 뭐 공급이 부족하면 맨날 올랐다. 공급도 반드시 맞지 않아요. 공급 부족보다는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더 컸죠. 부족할 거니까 오를 거니까 오른다. 그렇죠. 그런 불안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왜냐하면은 아까 2012년 제가 하우스푸어 사태 말씀드렸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 전국에 18만 가구 별로 보통 45만 네. 뭐 많을 때 60만 하잖아요.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왜 집값이 그렇게 폭락이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급은 집값을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근데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안 먹혀요. 이게 이제 변수들마다 네. 민감도가 더 다른 거예요. 자, 지금 봐요. 지금 집값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없고 네. 이게 빙하기인데 네. 가장 큰 거는 제가 보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요. 네. 결정적인 트리거는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값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한 70% 정도가 금리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별로 영향 안 미칩니다. 지금 보세요. 규정 하나에도 끄떡없죠. 그렇죠. 아니 끄떡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지금은 결국 금리 공포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다른 변수는 안 먹혀요. 어느 순간 공급 과잉 아니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싹 들어갔죠. 그렇죠. 뭐 네. 전세 대란이니 공급 부족이니 지금은 싹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내다보기 힘든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으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귀를 기울여라. 네. 그래서 뭐 카페를 보시든 블로그를 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이게 다 눈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너무 그렇게 어떤 배타적으로 볼 수도 배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이게 비이성적 집단, 비합리적 집단이지만 장기로도 합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대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게 네.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무엇보다요. 요새 시장은 과거 시장하고 다릅니다. 시장이 이제 고지능화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에서 모여서 만드는 일종의 집단 지성 같은 거거든요. 때로는 비합리적이라고 했죠. 항상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네. 변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항상 이렇게 귀를 열어두고 지켜보고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